루마니아가 처음 한국 전차를 검토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당연한 선택지로 여겨졌고 한국의 흑표는 후보군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 전차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의심이 강했고 서방 주류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은 너무도 뿌리 깊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산 전차를 밀어붙이며 가격을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독일 역시 현지 생산을 약속하며 루마니아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루마니아가 먼저 계약한 에이브람스 전차 사업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총 54대를 들여오는 계약은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이었는데 이는 대당 단가가 흑표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열화우라늄 장갑과 핵심 탄종을 제외한 수출형을 제공해 성능도 반쪽짜리였고 가스터빈 엔진 특성상 연료 소모가 심해 유지비가 폭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위협을 앞두고 빠르게 전차 전력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결국 흑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외신들은 이 결정을 두고 루마니아가 비용 대비 성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흑표 사업에는 총 65억 유로, 한화 약 10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규모는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구매를 위해 새로 편성한 전체 예산 14조 원의 70%를 차지하는 막대한 투자입니다. 도입 물량은 216대의 전차와 지원 차량 56대가 포함된 패키지로 이는 루마니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T-55, T-72 계열의 낡은 기갑 전력을 사실상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일부 전력 보강이 아니라 기갑 부대를 근본적으로 갈아엎는 세대 교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현지 생산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흑표의 조립과 일부 부품 생산을 자국 방산업체와 협력해 추진합니다. 차체 조립, 장갑제, 조준 장비, 탄약 부품까지 현지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유지 보수 기술까지 이전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차를 사오는 것을 넘어 루마니아 방위산업 자체를 되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과거 T-72를 개량한 TR-85 전차를 자체 생산했던 경험이 있으나 이후 투자 부족으로 방산산업이 사실상 몰락 상태였다고 전합니다. 이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루마니아가 다시 전차 생산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 전차를 선택한 배경에는 안보 위협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직접 전쟁에 휘말린 국가는 아니지만 국경 맞은편에는 칠러게르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군 수천 명이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흑해를 통한 러시아의 상륙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럽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연간 300대 이상의 신형 T-90 전차를 생산해 전선에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기존 노후 전차와 달리 최신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도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어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번에 한꺼번에 216대를 계약한 이유도 바로 이런 위협 때문입니다.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러시아의 신형 전차 물량에 맞설 수 있는 집단 기갑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차로 180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을 통해 추가 물량까지 확보하며 현지 양산 체제를 확정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바로 이 폴란드 모델을 주시했고 폴란드가 이미 160대 이상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라는 사실이 강력한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투 현장에서 검증된 전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었고 한국의 흑표는 바로 그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루마니아는 에이브람스를 1차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기갑 전력의 중추는 한국의 흑표로 전환하게 됩니다. 단가와 유지비에서 월등히 유리하고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며 실전 검증까지 거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흑표는 더 이상 후보가 아니라 루마니아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전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과거 미국과 독일에게 무시당했던 경험을 되갚듯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 전차를 선택하는 역전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이번에 선택한 흑표 전차는 단순히 전력 증강 차원이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전차 시장은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에이브람스가 양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7 계열은 그간 서방 최강 전차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장에서의 손실과 더딘 생산 속도로 인해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서도 생산량이 연간 5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흑표는 폴란드 도입 이후 불과 2년 만에 160대 이상이 현지에서 완편으로 실전 배치될 만큼 생산성과 납기 관리 능력이 검증되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러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흑표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성능 면에서도 흑표는 유럽이 직면한 새로운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전차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포와 장갑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드론, 정밀 유도탄, 전자전 위협까지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종합무기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흑표 전차는 이미 한국군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개량이 반영됐습니다. 폴란드형 K2PL은 복합 장갑 강화, 하드킬 능동 방호 체계, 120mm 활강포에 장탄 자동화 개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루마니아형 역시 이와 유사한 사양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유럽형 맞춤형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흑표는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 에이브람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디젤 엔진 기반이라 연료 소모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정비 사이클도 짧아져 장기간 대량 운용에 적합합니다. 루마니아가 한꺼번에 216대를 들여와 기갑 부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결정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운영 비용의 장점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루마니아의 이번 결정을 나토 전력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동부 전선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합니다. 몰도바와 접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는 아직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흑해 연안은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지역을 교두보로 삼을 경우 루마니아는 나토 최전선 국가로 바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루마니아가 보유 전차를 대규모로 현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자국 방어 차원이 아니라 나토 동부 전선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루마니아의 기갑 전력 강화를 반기는 분위기이며 흑표 전차가 나토 내 또 하나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가 흑표를 현지에서 조립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산 생태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루마니아는 과거 TR-85 전차를 자체 생산했던 경험이 있지만 이후 투자가 중단되면서 기술적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흑표 현지 양산 계약을 통해 장갑제, 사격 통제 장치, 탄약 등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6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자국 산업과 경제를 부활시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루마니아가 흑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의 강한 견제가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은 헝가리 사례처럼 현지 생산을 약속하며 루마니아를 설득했지만 헝가리가 운영한 겨우 몇 대만 인도받은 현실을 루마니아가 똑똑히 지켜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람스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패키지 비용을 높이며 부담을 키웠습니다. 루마니아는 이 같은 미국의 갑질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한국의 흑표를 택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과 독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며 독자 개발에 나서야 했던 서러운 경험을 떠올리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되레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상황은 감회가 남다른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은 속도전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1년 넘게 전차 사업을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은 불과 수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폴란드와의 협력 효과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현지 양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루마니아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폴란드에서 확보된 각종 운영 데이터를 공유받아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폴란드,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K-디펜스 동맹 축이 유럽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이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이번 선택은 앞으로 주변국들에도 강력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경전차를 선택하며 흑표를 탈락시켰지만 CV90 경전차의 가격이 대당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루마니아가 흑표를 성공적으로 운용한다면 슬로바키아도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코, 발트 3국, 그리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까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새로운 전차 선택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흑표는 더욱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계약은 또 하나의 도약대입니다. 단순히 수출 규모가 10조 원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차를 현지 생산하고 핵심 전력으로 배치한다는 사실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과거 한국이 방산 기술을 달라고 사정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유럽이 앞다퉈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능력은 이제 미국과 독일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루마니아의 흑표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4일 K2 전차 2000대 수출하게 된 이후 영상입니다. 이 계약 규모는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미 지난해 폴란드와의 첫 번째 수출 계약에서 180대라는 대규모 물량을 수출하여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180대의 K2 전차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며 총 360대의 전차가 폴란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총 980대의 K2 전차 계약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이번 계약이 단순히 전차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80대의 다양한 지원 차량까지 포함된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이 금액은 역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계약에서는 전체 물량 중 60대가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한국이 전차 생산 기술과 핵심 부품까지 폴란드 현지에 이전하는 기술 수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K2 전차를 단순히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자국의 방산 기술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럽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K2 흑표 2차 수출의 핵심 포인트는 돈이 아닙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한국산 무기 패키지의 파괴력,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속도전입니다. K2는 계약이 성사되면 첫 물량이 현대로템 공장을 빠져나오기까지 평균 30개월, 독일 러파르트2는 최소 48개월이 걸립니다. 월 열대를 찍어내는 고양 공장에다 외주 협력업체 120곳이 24시간 돌아가니 전차도 스마트폰 찍어내듯 만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폴란드가 계약서에 최초인도 2026년 1분기라는 초단기 일정을 못 박을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산만 빠른 게 아닙니다. 일단 납품되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K2는 기본형부터 3가지 소프트웨어 세트가 들어있고 사격 통제, 엔진, 장갑 모듈이 모두 레고 블록처럼 교체됩니다. 폴란드 육군은 현지 훈련장에서 전체 USB 암호키를 꽂기만 하면 폭탄형, 사막형, 평시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대 값에 3대를 산 느낌이라는 실전 피드백이 이어졌고 이 점이 2차 계약을 결정적으로 끌어낸 비밀 소스였습니다. 또 하나 유럽 언론이 민감해하는 현지 일자리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K2 2차 물량 가운데 60대는 포즈난 인근 PGG 공장에서 반조립 형태로 최종 조립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6,400명,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고용 인원입니다.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장치, 전차포까지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면 폴란드는 동유럽 최초로 자체 조립 전차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레오파르트2를 수입할 때는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독일 업체는 완제품과 20년 유지 보수를 고집했고 그 결과 폴란드는 부품 수급 지연과
공임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K2 기술 이전은 폴란드 입장에선 방산 독립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이 몰랐던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 내구성 논란이 한창이던 2021년 방사청이 새벽 2시에 비공개 야전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DV27K 엔진 2대가 60도 사우나실 같은 챔버에서 300시간 풀가동을 버텼고 변속기 EST15K의 오일 온도는 기준치보다 12도 낮게 유지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믿고 베팅한 나라가 터키, 그리고 폴란드였습니다. 이후 HD 현대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가 내구 보증 기간을 6,000km에서 10,000km로 상향하면서 국산 파워팩 불안 프레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군 4차 양산분 150대에 이 파워팩이 장착되고 같은 사양이 폴란드 2차 물량에도 그대로 복제됩니다. 기존 독일제 엔진과 랭크 변속기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30% 절감된다는 게 양국 국방부의 공식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나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를 중심으로 방산 시장을 독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이라는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그동안 꾸준히 전차 시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K2 전차를 수출하게 되자 유럽 주요 국가들은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사실상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유럽 전차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독일의 전차 공급이 지연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상승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레오파르트 전차의 신뢰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주목하던 전차로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한 모델입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들이 선정한 세계 최고 전차 순위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특히 미국 M1A2 에이브람스와 독일 레오파르트2를 능가하는 최신 기술과 성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가격은 대략 한 대당 80억에서 90억 원 수준으로 이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의 대당 약 110억 원에 비해 최소 20억 원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K2 전차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폴란드가 일부 전차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폴란드가 동유럽 지역에서 전차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방산 수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며 동시에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이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유지하며 안주해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수출형 모델뿐만 아니라 자국 육군에도 이미 K2 전차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부터 시작되는 4차 양산분 150대의 K2 전차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방어력 강화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번 수출로 인해 한국 육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럽 언론들의 이러한 비판과 우려는 다분히 자국의 방산 시장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정치적 비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은 유럽 전체 방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변 국가들도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들은 비공식적인 관심 표명과 초기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국과의 전차 수출 계약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매우 큰 전략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럽 언론은 한국은 자국 전력을 내팽개치고 수출에만 올인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육군은 K2 260여 대, K1A2 900여 대를 운용 중이고 2030년까지 K2를 최소 550대로 늘리는 계획을 이미 2023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4차 양산 150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 슬롯이 잡혀 있습니다. 즉
해외 물량과 국내 물량을 완전히 분리해 라인을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이라 공백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도리어 수출 성공으로 생산 라인이 상시 가동되면 단가가 내려가 한국군은 더 저렴하게 K2를 들여오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여전히 매섭습니다. K2PL 블록2의 한 대당 단가는 7,4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오파르트 2A7 V가 1억 달러를 훌쩍 넘고 M1A2 SEP 버전 3는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단순 가격표만 봐도 25에서 40% 저렴하지만 수명주기 비용을 따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연구소가 내놓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운용 기준 LCC는 레오파르트2 기준치를 100으로 놓았을 때 K2가 68, M1A2가 112로 평가됐습니다. 이 수치는 연료, 부품, 정비 공임, 탄약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결과입니다. 시장 파급 효과도 궁금하실 겁니다. K2가 폴란드에 뿌리를 내리자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줄줄이 동일 사양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 규모만 합쳐도 700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노후 패튼 전차를 굴리는 이집트의 1000대와 모로코의 300대까지 포함하면 K2 잠재 수요는 2000대를 넘어섭니다. 반면 미국산 M1 계열은 무게, 가격, 보급 부담 때문에 독일산 레오파르트는 생산 지연과 고비용 탓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 후보군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자면 K2 흑표 2차 수출은 단순히 전차를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동전력 플랫폼, 현지 생산 기술, 장기 군수 패키지를 한꺼번에 묶어 토털 솔루션으로 수출했고 이 모델이 유럽의 기존 방산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의 과격한 비난은 우리 방산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내 전력 보강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파워팩 사격 통제 능동 방어 체계 같은 핵심 부품의 100% 국산화를 완성해 K2 시리즈의 글로벌 표준화를 앞당기는 일입니다.